네, 안녕하세요. 성원 회계 컴퓨터 학원에서 회계, 재무, 회계 원리 등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김기범입니다. 자, 이번 차시에서는요, 지난 차시에 이어서 당좌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갈 건데, 오늘은 당좌예금하고요, 이 당좌예금 통장을 통해서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데, 이 당좌 수표에 해당하는 회계 처리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회계상 거래를 구성 요소별로 파악하여 거래의 결합관계를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가 오늘의 NCS 학습 목표가 되고요. 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좌 자산을 이해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거래를 요소별로 구분 기록할 수 있다가 오늘의 세부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 당좌 예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의 상황을 놓고 한번 설명을 계속해 가도록 할 건데요. 자,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컴퓨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면 회사는 컴퓨터가 필요하니까 그래, 컴퓨터를 매입하자 라고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회계는 항상 회계 처리하는 주체, 어느 시점에서 회계 처리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컴퓨터 매입 상단에 보면 당사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앞으로 여러분들은 당사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전부 다 우리 회사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당사는 우리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속돼서 일하는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컴퓨터를 판매하는 거래처에 가서 컴퓨터 한 대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저희에게 컴퓨터 한 대를 판매한 거죠. 그러면 회사는 거래처에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금을 지불하는 것은 현금으로 바로 줄 수도 있고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해서 지불할 수도 있죠. 물론 이것들 외에도 카드로 결제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들 중에서 오늘은 뭐에 대한 얘기? 당좌예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당좌예금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보통 예금처럼 그냥 입출금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계좌이체로 바로 당좌예금 통장에서 이체해서 지불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당좌예금 통장에 내가 필요한 돈이 있다 그러면 자금을 입금시키셔도 되는 거거든요. 자, 보통예금하고 당좌예금의 기능이 동일했다면 당좌예금이라는 걸 따로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당좌예금에 어떤 기능이 숨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렇게 당사, 컴퓨터를 매입하는 당사와 은행, 거래처 이렇게 세 개를 놓고 이야기를 또 계속 이어갈게요. 자, 회사에서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자금을 안전하게 보유하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자금을 보관하게 되는데요. 이때 보통 예금이 아니라 당좌 예금 통장에 입금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당좌 예금은 보통 예금과 다르게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은행에서 당좌 예금 통장에 들어있는 돈만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수표를 회사가 보유할 수 있게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백화점 상품권을 여러분들이 구입을 해요. 그러면 이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건 여러분들이지만 이 백화점 상품권을 다른 지인에게 이거 하나 선물로 드립니다 라고 하게 되면 지인은 그 상품권을 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물건으로 교환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수표는 당좌 수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당좌 수표는 내가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그 돈을 찾을 수 있는 서류가 당좌 수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 수표는 회사뿐만 아니라 저 당좌 수표를 보유하신 분은 모두 다 은행에 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당좌 예금 통장에서 마음껏 인출할 수가 있어요.
물론 금액은 제한적이겠죠. 왜요? 수표에 찍혀있는 금액만큼만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래처에서 컴퓨터를 매입하고 자, 나 당좌예금 통장에 돈을 입금해놨으니 너희들이 가서 직접 돈을 찾아가라 라고 해서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는 거죠. 그러면 이 수표를 가지고 있는 거래처는 은행에 가서 자, 나 이렇게 당좌 수표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을 꺼내주세요 라고 하면 은행은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혹은 거래처에게 바로 자금을 지급하게 되는 이 일련의 절차가 당좌예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절차가 되겠죠. 그래서 자, 보통 예금하고 당좌예금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한다면 보통 예금은 입출금에 제약이 없는 예금이고 원하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고요. 통장이나 출금카드 소지자만 출금이 가능하며 계좌주의 허가가 있더라도 타인이나 채권자가 통장에서 바로 대금을 회수해 갈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죠. 즉 보통 예금은요. 뭐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예금을 개설하신 분만 돈을 꺼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당좌예금은 원하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건 보통 예금하고 같은데 당좌 수표만 가지고 있다면 그 누구라도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회계 처리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당사가 컴퓨터를 매입했죠. 앞서 설명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우리 회사가 당사가 되는 거고요. 컴퓨터를 판매하는 쪽이 동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사라고 지칭하는 건 무조건 우리 회사고요. 동사라고 지칭하게 되면 우리 회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업부 사무실에서 사용할 업무용 컴퓨터 1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당사 발행 당좌 수표로 지급하였다. 여기서 당사 발행 당좌 수표는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업무용 컴퓨터는 우리가 뭘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죠? 비품이라고 회계 처리하고요. 그리고 금액은 얼마? 10만 원이니까 자산의 증가, 차변의 비품 10만 원 이렇게 되고요. 당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는 결과적으로 거래처에서 우리 회사의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자산이 감소하는데요. 무슨 자산이 감소한다?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잠깐 뒤집어 볼 건데요. 어떻게 뒤집냐면 우리 회사가 컴퓨터를 판매한 회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사라고 지칭하는 것은 컴퓨터를 판매한 회사가 당사가 되고요. 동사는 컴퓨터를 매입한 컴퓨터를 사간 회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직했어. 어디로? 컴퓨터를 판매하는 회사로 이직했다고 보고요. 자,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처에 판매용 컴퓨터, 상품이라고 되어 있죠. 컴퓨터를 10만 원에 판매하고 대금은 전액 거래처 발행 당좌 수표로 수취하였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회사는요. 상품을 팔았으니까 수익의 발생으로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고 기록을 할 거고요. 그러면 차변에는요.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를 수취하였다면 회사는 현금으로 바로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처 발행 당좌 수표로 수취했다면 차변에 현금으로 기록하시고 금액은 10만 원이 되겠죠. 이건 당연히 자산이 증가하는 거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라는 얘기를 다시 얘기하게 되면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발행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동사 발행 당좌 수표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다 동일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당좌 수표를 발행한 쪽 입장에서는 뭐가 나가는 거고요? 당좌예금 통장에서 나가는 게 되고요.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수취한 쪽에서는 현금으로 수취한 것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좌 예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 더 이해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가 되냐면요, 차입금이라는 게 있어요. 당좌 예금에 숨어 있는 다른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차입금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당사라고 한다면 회계상에서 주체가 되는 회사를 말하는 거고, 우리 회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회사가 자금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다가 돈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돈을 대여했다라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부족한 자금을 빌려왔기 때문에 차후에 원금과 사용한 대가에 대한 이자를 같이 포함해서 은행에 상환하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 부족한 자금을 차입한 당사가 뭐가 된다고요? 채무자가 되는 거고요. 은행은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상황을 놓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여기 보겠습니다. 3월 2일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5개월 상환 조건으로 150만 원을 차입하고 보통 예금으로 이체받았다. 그리고 8월 2일 상환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를 시간 날짜 순으로 볼 때 현재 오늘은 3월 2일이고요. 왜 차입을 했으니까? 그러면 상환은 8월 2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놓고 본다 그러면 차입한 날짜는 3월 2일. 그래서 우리 현재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냐면 3월 2일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를 받았으니까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얼마가 증가하고요? 150만 원이 증가하는 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대변에 뭐가 생겨요? 나중에 이 돈만큼 상환해야 돼. 그러면 상환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죠. 그 의무를 기록할 때 차입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하게 되는데, 기간이 3월 2일에서 8월 2일까지 5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1년이 넘어야 안 넘어요? 1년이 안 넘죠. 그러면 단기 차입금이라고 기록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게 상환하는 기간이 결산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을 초과한다면 그때는 장기 차입금으로 기록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부채가 증가하는 거래는 어디에 기록한다? 대변에 기록하시는 게 되고요. 자, 그러면 언젠가는 이 자금을 상환해야 되죠. 여기서는 언제가 되는 거예요? 8월 2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8월 2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2일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5개월 상환 조건으로 차입한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러한 사항이 나왔을 때 우리는 항상 앞분계, 앞에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3월 2일 날 이미 단기 차입금 나 150만 원 상환해야 돼 라고 기록한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150만 원을 오늘 상환하니까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는 감소하기 때문에 차변에 단기 차입금 150만 원 이렇게 기록하시고요. 그리고 대변에는요, 현금으로 150만 원을 지불했으니까 현금이 감소하는 거래가 되겠죠. 그러면 대변에 자산의 감소, 현금으로 금액 얼마? 150만 원. 이런 식으로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거래들을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사례 1번입니다. 현금 30만 원을 당좌 예금 통장에 입금하다. 당좌 예금 통장의 잔액은 빵원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거래 자료를 한번 분석해 볼 건데요. 자, 거래의 요소 및 변화량, 그리고 이 거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이 얘기인데, 현금 30만 원을 당좌 예금 통장에 입금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이라고 있었던 주머니에서 당좌 예금 통장으로 넘어갔으니까
전체적인 재산이 변동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되는 거고, 그건 대변에 현금 30만 원이라고 기록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당좌 예금 통장이 빵원에서 이제 얼마로? 3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차변에 자산의 증가, 뭘로요? 당좌 예금으로 30만 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품 20만 원을 매입하고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라고 되어 있네요. 당좌예금 통장의 잔액은 현재 얼마입니까? 30만 원이네요. 그러면 거래 자료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 우리는 비품이라는 자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비품으로 금액 얼마? 20만 원이라고 기록할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당좌 예금 통장의 잔액이 30만 원이니까 당좌 예금 통장에서 20만 원이 다 나가도 전혀 문제 없는 상황이죠. 모자른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변에 자산의 감소로 당좌 예금 금액 얼마? 20만 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당좌 예금 통장에 남는 잔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죠. 10만 원이 된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다음 사례 3번입니다. 회사의 자금 조달을 위해 국민은행으로부터 3개월 상환 조건으로 300만 원을 차입하고 보통 예금 통장으로 입금받았다라는 거래가 있네요. 자, 이 거래를 또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보통 예금 통장으로 입금받았기 때문에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얼마가 증가해요? 300만 원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로 차변에 보통 예금 30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변에는 자, 상환을 해야 되죠. 차입을 했다 그러면 보통 예금은 증가했지만 언젠가는 내가 이 대금을 상환해야 돼. 그러면 장부에 나 돈 갚을 거 있어 라고 기록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 조건이 1년을 초과하지 않죠. 그러면 무슨 차입금이 된다?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한 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나중에 분개를 많이 하시게 되면 많이 헷갈릴 때 있죠. 보통 예금이나 현금, 당좌 예금, 이런 식으로 자산이 증가하거나 자산이 감소한 거 바로 보이는 것들 있죠. 그거를 먼저 위치를 잡으시면 나머지 계정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좀 쉽게 잡힐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고, 자, 사례 4번 가겠습니다. 자, 국민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만기가 몇 개월? 3개월 300만 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라는 거래가 있네요. 자, 이 거래를 또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우선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라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자산이 감소하는 게 되죠. 그러면 자산이 감소한 건 어디에다가 기록한다? 대변에. 그래서 대변에 자산의 감소로 보통 예금 300만 원 기록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오늘은 차입금을 상환하죠. 차입금이 발생했을 때는 대변에 기록하겠지만 이 차입금을 상환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뭐가 된다고요? 부채가 감소하는 게 되죠. 그래서 차변에 부채의 감소, 단기 차입금으로 금액 얼마? 300만 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5번, 사례 5번입니다. 비품 27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 중 15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거래도 또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우선은 비품 270만 원을 구입했으니까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게 되겠죠. 차변에 비품으로 금액 얼마? 27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대금 중
15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으니까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데 이때 270만 원을 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150만 원을 발행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좌 예금에서 나가는 금액은 얼마? 150만 원. 대변에 당좌 예금 150만 원 기록해 주시고요. 그러면 나머지 잔액은 뭘로 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했는데 이 현금이 나가는 것도 자산의 감소이기 때문에 대변에 자산의 감소, 현금 얼마? 12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당좌 차월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당좌 차월을 이해하시려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차입금 있죠?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상품 100만 원을 구입하고 당사 발행,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라는 거래가 있었다고 가정을 한번 하고요. 자, 그러면 상품 100만 원을 구입했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차변에 상품 얼마?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요.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게 되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당좌 예금이라는 통장에서 돈이 나가겠죠. 그러면 자산의 감소, 대변에 당좌 예금으로 금액 얼마? 100만 원 이렇게 기록되시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제가 상황을 하나 더 추가를 할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당좌 예금 통장의 잔액이 65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정을 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현재 가지고 있는 당좌 예금 통장의 잔액은 65만 원 밖에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당좌 예금 통장에서 지불한다면 총 지불 가능한 게 65만 원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당좌 수표를 발행한 건 100만 원을 발행했거든요. 그러면 잘못된 거죠. 왜요? 예금 통장에서 나갈 수 있는 거는 65만 원 밖에 없는데 그런데 100만 원을 지불했다. 100만 원 찾아가라고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하지만 당좌 예금 통장을 개설하면서 약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현재 부족한 금액이 35만 원인데 이거를 당좌 차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부족한 금액만큼을 은행에서 빌려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차입해준다. 즉 은행이 내가 당좌 예금 통장을 개설하면 은행에서 이만큼 당좌 차월해 줄게요 라고 약속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당좌 차월을 했기 때문에 자, 이제 분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당좌 예금 통장의 잔액이 65만 원이니까 회사가 지급 가능한 금액이 65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 자산이 감소하는 금액이 65만 원이 되고 그러면 부족한 돈 35만 원은 은행에서 빌려온다라고 했으니까 뭐가 증가하는 거예요? 부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의 증가는 어디? 대변에 나 이만큼 나중에 상환해야 돼 라고 기록하는데 뭘로 기록한다? 단기 차입금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빨리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 차입금을 기록하는데 간혹 문제에서 당좌 차월로 기록하라고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당좌 차월이라는 계정 과목을 바로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급 가능한 금액보다 더 초과해서 발행하는 거, 뭐를요? 당좌 수표를 발행하는 걸 당좌 차월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알아두시고 이거를 분계에 적용해가지고요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 1번인데요. 상품 70만 원을 구입하고 당사 발행,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당좌 예금 통장의 잔액은 얼마예요? 55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거래 자료를 한번 분석해 볼 건데요. 상품 70만 원을 구입한 건 차변에 자산의 증가로 기록하시고 뭘로? 상품 70만 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죠. 왜요? 자산의 증가니까. 자, 그 다음 당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는데 금액은 총 얼마예요? 7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당좌 예금 통장의 잔액이 55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자산으로 지급되는 거
당좌예금으로 지급되는 건 대변에 당좌예금으로 55만원 해서 자산의 감소로 대변에 기록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러면 70만원 지구입하면서 55만원은 당좌예금에서 나갔다 그러면 15만원만큼이 부족하는 게 되죠. 그러면 이 부족한 15만원은 은행에서 빌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우리 뭐 한다? 나중에 상환해야 돼 라고 기록하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부채가 증가한 거래 단기 차입금으로 대변에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례 2번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사례 2번은 당좌예금 통장에 현금 100만원을 입금하다라고 되어 있고 당좌예금 통장의 잔액은 마이너스 15만원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거래를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요. 당좌예금 통장의 잔액이 마이너스 15만원이다 라는 이야기는 오늘 거래가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당좌예금 통장의 잔액을 초과하는 것만큼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얼마 있다? 15만원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놓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당좌예금 통장에 현금 100만원을 입금했으니까 현금 100만원은 뭐가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그래서 대변에 자산의 감소, 현금 얼마? 100만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당좌예금 통장에 입금했으니까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인 거예요. 100만원, 당좌예금 100만원 자체가 증가하시면 안 되고 제일 먼저 뭐부터 상환하셔야 되는 거예요? 차입금으로 잡혀있던 부채부터 상환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채를 먼저 상환하니까 15만원을 먼저 상환해주고 그러면 부채 감소 차변에 단기 차입금으로 15만원 이렇게 분개해 주시고요. 그래놓고 나면 실질적으로 당좌예금에 찍히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85만원만 찍힌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신한은행에서 당좌예금 통장을 개설하면서 당좌 차월 한도 1000만원을 약정하고 개설 보증금 300만원을 현금으로 입금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거래를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일단 우리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건 당좌 차월 한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 당신네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없더라도 1000만원까지는 우리 은행에서 빌려주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한은행에서 개설했으니까 신한은행에서 1000만원을 빌려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약속이고요. 이 약속을 위해서 은행한테 보증금 얼마를 300만원을 현금으로 입금하다가 오늘의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거래는 다른 게 아닙니다. 개설 보증금 300만원을 현금으로 입금하다가 오늘의 거래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현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현금이 감소하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에 현금 300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요. 그러면 나중에 당좌예금 통장을 개설했던 걸 해지하게 된다면 이제 당좌 차월 한도 이런 게 없겠죠. 그러면 그때는 내가 맡겼던 보증금을 다시 회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당좌예금 통장을 해지하고 돌려받을 돈 있어 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때 기록하는 분께 계정 과목이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기록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차변에 자산의 증가로 특정 현금과 예금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세요. 즉, 이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건 차후에 돌려받을 돈이야 라고 기록해놨고 그러면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자산이 증가한 거래로 기록하시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